시간은 저희 11시 8분이니까요.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요. 자, 유동이다, 비유동이다. 어떤 걸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예요. 자, 단기, 유동성 장기부채, 미지급 비용은 모두 다 유동부채 쪽이 되겠지만 장기 차입금은 장기자도 들어가 있으니까 딱 봐도 비유동부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다음 중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일단 유동부채다 라고 한다면 1년 안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비유동이다. 1년 넘어가는 거다. 그죠? 자, 어디 있을까요? 일단 생각을 해서 한번 보는 거죠. 올바르게 짝지어진 걸 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동부채, 유동부채가 있는 것들을 일단 제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미지급 비용, 요거 유동부채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 비유동이죠. 일단 2번은 아니네요. 자, 선수수익, 이거 뭐 유동부채가 될 수 있어요. 매입채무도 유동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미지급법인세는 뭐예요? 이거 유동부채죠. 비유동 아니니까 찍 그어주시고, 선수수익, 요거는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부채가 아예 아니네요. 부채가 맞구나. 선수수익이니까 유동부채네요. 그쵸?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 비유동이죠. 그럼 여기서 맞는 거는 3번이 맞겠구나. 그쵸? 자, 바르게 짝지어진 거, 그래서 2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다. 틀린 것은? 자, 일단 충당부채랑 우발부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정도의 차이냐면 충당부채는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는 부채예요.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죠.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 종업원이 입사를 하면 언젠가는 퇴사를 하시거든요.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네, 어찌됐건 간에 이 충당부채는 언제 일어날지를 모를 뿐이지 어쨌든 일어나요. 근데 얘는 일어날 일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동일하게 부채로 인식한다 라고 한다면 틀린 것 같죠? 그쵸? 딱 봐도.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 내용 읽어볼게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맞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의 유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맞죠? 이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자, 4번 문제를 이제 설명할 건데요. 자, 근로자 퇴직연금,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퇴직연금 기여금으로 10만원을 납부할 때 각 제도에 대한 회계 처리로 알맞은 것은 A가 확정급여형이고 B가 확정기여형이래요. 자, 그러면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 주체가 누구라고요? 회사. 그죠? 실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사람은 회사예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으로 처리할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확정기여형은 누가 관리를 해요? 그 연금을 개인이 관리하고 회사에서 그냥 돈만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회사에서 바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럼 답은 바로 3번이겠구나 알 수가 있죠? 내용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해서 뽑아드렸고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자, 비유동이래요. 그러면 딱 봐도 뭐가 답이에요? 유동성 장기부채. 얘는 이름은 장기부채인데 무늬만 장기부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는 항목이죠. 5번의 답은 4번. 자, 6번.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채라는 건 회사에서 채무증권을 발행을 하는 건데요. 이게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기간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뭐 1년 이렇게 안 잡고 길게 잡아요. 그래서 사채를 그 채무 환산하는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만드는 일단은 회사의 채무증권이다 해서 비유동부채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내용 읽어볼게요.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 네, 발행가에서 사채 발행 비용을 차감하는 형태로 구해야 됩니다.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실제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과 사채 할인 발행 상각액 모두 다 매년 증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여기서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네, 얘랑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그쵸?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틀린 거라고 했을 때는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매년 증가한다. 그러니까 걔는 이제 유효이자율법은 매년마다 이제 증가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3번이 여기서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지급금 중 재무상태표일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것은 유동부채로 표시한다. 네,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거 유동부채로 표시하죠. 자, 재무상태표일부터 차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장기 차입금 계정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맞죠?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상품 대금 일부를 미리 받았대요. 그러니까 먼저 받았으니까 선수금 계정에 처리할 건데 선수금은 먼저 받은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먼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종에는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대변에 기입하는 게 맞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니까. 가수금은 일시적으로 쓰는 계정이에요. 임시 계정이거든요. 가수금이라는 계정 자체가 나한테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를 몰라서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인 거예요. 근데 영구적으로 사용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건 4번이 되겠죠. 결산 시에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사라집니다. 자, 8번. 다음 중 비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비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당좌차월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죠. 당좌차월이라는 건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거다 라고 했었고요. 또 다른 얘기를 했던 게 당좌 예금을 우리가 들 때 예를 들어 1억까지 예금을 들어놨다면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까지는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더라. 거기서 이제 5천만 원은 은행 쪽에서 빌린 단기 차입금과 같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즉 당좌차월은 유동부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8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것. 자,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우리가 어떤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됐을 때 생기는 게 대손충당금이에요. 감가상각 누계. 이거는 가치가 상각을 하는 거죠. 우리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가 상각되는 것을 기록을 해놓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네요. 자,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건 우리 회사 전 직원이 퇴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비용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미리 떼어서 놓는 거, 그런 걸 충당부채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요건 이제 현재 가치에서 가치가 깎인다라고 했을 때 할인 차금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도 다 자산에 대한 차감 항목이겠지만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퇴직급여라는 부채에 대한 충당금이에요. 따라서 부채성 충당금으로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되므로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건 3번이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유동부채의 계정 과목별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입채무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한다. 그죠? 선수금은 수주공사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네, 그죠? 단기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차월과 1년 이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맞네요. 자,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를 자, 여기서 일반적 상거래다. 여기 좀 말을 하죠. 우리 회사에서의 일반적 상거래는요, 상품을 사고 파는 거예요. 제품을 사고 파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인데, 미지급금은 상품 이외의 거였잖아요. 그쵸? 그럼 틀린 거는 4번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네. 이번에 대손통장금이랑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현재가치할인차금이랑 다 자산인 거예요?
자산의 차감 항목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도 매출 채권에 대해서 내가 손해 볼 수 있어서 충당을 해 놓은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 같은 경우도 유동자산이란다. 죄송해요. 그 유형자산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가치가 깎이는 것에 대해서 차감을 해서 두게 되는 게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같은 경우도 어떤 자산이나 그런 것들의 현재 가치를 깎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산에 대한 차감 항목들인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자체가 부채죠. 부채에 대한 충당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질문이 없다면 뒤로 좀 넘어가서 이번엔 자본 파트를 좀 볼게요. 자,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페이지는 96페이지입니다. 자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첫 번째, 현물 출자로 인한 주식의 발행금액은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이다. 현물 출자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물건으로 출자하는 거 있죠. 보통 이제 어떤 내가 제공받는 어떤 현물이 있으면 그 현물에 대한 시가를 가지고 주식의 발행금액을 정한다. 뭐 출자를 하면서 예를 들어 현금이 늘 수도 있지만 뭐 쌀이 늘 수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쨌든 그거 받은 물건에 대한 공정가치로 처리를 한다. 자, 그 다음 기말의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당기 잉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된 후의 금액이다.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면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틀린 거는 2번이 아예 틀렸네요. 그죠?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상증자의 경우도요, 자본의 수만 변할 뿐이지 순자산의 증가가 실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가를 초과할 때 초과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한다. 여기서 옳지 않은 거는 딱 봐도 2번이 여기서는 옳지 않은 답이었던 것 같아요. 자, 2번.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자본금은 할인 발행 혹은 할증 발행에 따라 표시되는 금액이 다르다. 잠깐만요. 자본이 우리 증가할 때요, 액면가대로 증가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틀렸죠. 그쵸? 자, 두 번째.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그리고 기타 자본금으로 구분된다. 자, 보통주랑 우선주가 있었잖아요. 기타 자본금 들어보셨나요? 얘도 틀렸죠. 자, 자본금은 총 납입금액에서 주식 발행에 따른 재비용을 차감해서 표시된다. 자, 일단은 자본금은요, 총 납입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액면가로 표시가 돼요. 그럼 틀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발행주식수 곱하기 1주당 액면금액으로 표시한다. 액면가로 표시돼요. 물론 자본을 할인 발행 받거나 할증 발행 받을 때는 그 뒤에 이제 뭐 현금이 할증 발행이 됐으면 뭐 주식 할증 발행 됐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표시되는 부분은 있지만, 자본금 자체는요, 액면가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은 이번에 4번이 됩니다. 3번. PJ전자는 주식 1000주, 한 주당 액면금액은 1000원인데 한 주당 1500원에 증자하면서 주식 발행 관련 재비용으로 10만원을 지출을 했대요. 액면금액이 1000원에 1000주였다라고 하는데 한 주당 1500원에 증자를 하면서 재비용으로 10만원을 지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은 주식이 늘어나겠죠. 그쵸? 자, 대변에 자본금이 늘어날 건데, 자본금이 주식이 1000주고 액면가가 1000원이면은 뭐 100만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한 주당
1,500원의 증자를 했다고 해요. 뭘로 받았다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일단 대략적으로 적어볼게요. 뭐 현금으로 적어볼게요. 그냥. 그러면 천주에 1,500원의 증자를 하면서 실제 받은 거는 얼마가 되죠? 그러면 150만 원이 지금 받은 거죠. 근데 거기서 주식 발행 관련 재비용으로 10만 원을 지출을 했대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140만 원. 그쵸? 그러면은 차변에 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가정하고 현금으로 140만 원을 받았네요. 그죠? 요렇게 되겠죠, 일단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만 원어치 주식을 발행하면서 14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40만 원을 이득 받죠. 이거에 주식 발행 초과금 해서 40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잠깐만요. 자, 아까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바른 걸 찾아라 라는 건데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했던가요? 100만 원. 근데 140만 원 증가니까 틀렸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 증가했어요? 40만 원 증가. 그러면 답은 여기선 3번에 1번이겠구나. 바로 알 수가 있죠? 왜 50만 원 증가가 아니냐면 재비용으로 지출한 거는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40만 원 증가. 자, 4번. 다음 중 자본 항목의 분류로 틀린 것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간다? 아니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바로 1번인 거 알 수가 있죠?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 맞았고요. 결손보정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의 항목입니다.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이에요. 이렇게 자본 항목의 분류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나오니까 분류를 해보실 수 있으셔야겠죠? 자, 5번째. 자본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뭘로 표시했어요? 자본금 아까? 액면가. 그쵸? 액면가로 표시한다. 5번의 답은 딱 봐도 4번.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의 자본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기억은 한 주의 액면금액에 대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액면금액의 주식수 곱한 게 뭐예요? 자본금이니까 일단 1번은 틀렸네요. 그죠? 2, 3, 4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니은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이니까 무슨 잉여금? 자본잉여금이겠네. 그럼 답은 벌써 나온 것 같은데요? 느낌상? 6번에 2번 맞죠? 자, 회사의 영업활동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이니까 세 번째는 이익잉여금 맞겠죠? 바르게 짝지은 거 이거 점수 주는 문제 같은데요? 2번이 답이죠? 자, 7번. 주풍기의 전기말 자본금은 6천만 원인데 주식수가 12,000주, 액면금액이 5,000원이었대요. 단기 중에 주당 4,000원에 2,000주를 유상증자를 했고 그 외에 자본거래는 없다고 합니다. 주풍기의 기말자본금은 얼마일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 같죠? 자, 간단하게 말할게요. 자본금은 뭘로 적는다고요? 네, 액면가예요. 자, 액면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주식수가 그 전에 전기말의 자본금이 얼마가 있었냐면 12,000주가 있었고요. 액면 금액은 5,000원이래요. 근데 몇 주 늘어났어요? 2,000주가 늘어났네요. 그쵸? 액면가는 5,000원이네요. 그러면 얼마야? 12,000주에 2,000주니까 14,000주네. 그쵸? 14,000주에 액면가 얼마라고요? 5,000원이라고요. 그러면 요거를 곱해요. 얼마예요? 네, 답 나왔어요? 그게 답이에요. 네,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막 잔뜩 적어놨고 뭐 유상증자 나오고 이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자본금 묻는 거잖아요. 그럼 자본금은 그냥 주식 수를 세고 액면가를 보면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7천만 원이 되더라. 그럼 이게 주식수가 늘어난 거야? 회사에서. 그쵸. 유상증자를 있잖아요. 증자라는 건 자본을 증가시킨 건데 유상증자는 그것도 이제 주식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 우리 주식을 발행할 거니까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주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게 12,000주에 2,000주 늘어났으니까 14,000주가 되는 거고 액면가는 5,000원 그대로니까 거기다 곱하기 5,000원 하면 되는 거예요. 진당 4,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본금에 대한 거잖아요. 자본 잉여금이 얼마냐 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가대로 증가합니다. 자, 8번.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 자,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을 했다. 이익잉여금은 어느 계정이에요? 자본금 계정 쪽이잖아요. 그쵸? 자본금에 전입을 한다. 그러면은 자본 총액은 움직일까요? 그대로 있겠죠. 어차피 자본을 자본에 전입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그대로 있는데 자본금 자체는 증가를 하겠죠. 올바른 거는 바로 8번에 3번. 자, 9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잉여금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감자차액, 이익준비금, 이익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자본잉여금을 뽑아봐라 이 얘기 같은데요. 자, 자본잉여금 어디 있어요? 찾아보자. 감자차익 이거 자본잉여금이죠. 그리고 그쵸, 자기주식 처분이익 요것도 자본잉여금이죠. 또 주식발행 초과금 요것도 자본잉여금이겠네요. 자, 자본잉여금들을 계산을 해보래요. 자, 그러면 걔네들 더하면은 값이 나오나요?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답이겠네요. 9번의 답은 그럼 150만원? 이익준비금이요? 이거는 적립금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잉여금 계정이 아니죠. 자, 10번. 주 수원기업은 결산 시 회계자본의 구성 내용이 자본금은 5천만원, 자본잉여금은 300만원, 이익준비금이 70만원이었고 당해 연도의 당기순이익은 50만원이래요. 현금 배당을 여기 중요해요. 얼마로 둔다고요? 30만원. 자, 자본금 얼마예요? 5천만원. 자,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될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짝 까먹을 때쯤 됐으니까 잠깐 넘겨서 좀 볼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 92페이지 5번의 이익잉여금의 첫 번째 동그라미 이익준비금 읽어볼게요. 상법 제458조에 의하여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금전 어디 있어요? 현금이 금전이죠. 그쵸? 금전에 대한 배당금의 10%라고 했는데 자,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자본금 얼마예요? 5천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쵸? 자,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강제적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는데 이익준비금이 얼만데요? 요게 2분의 1이려면 2,500만원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익준비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죠? 그렇다면 현금 배당에 대해서 아까 뭐 어떻게 들어간다요? 금전에 대한 배당금의 10% 최소 금액이라니까 10% 이상이면 10%까지겠죠. 그럼 30만원의 10%는 얼마예요? 답은 3만원.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자, 요것만 알면은 10번은 금방 풀립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자, 내용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0분의 1이라고 아예 상법상 적립이 되어 있는 최소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 3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 11번. 다음 중 이익잉여금이 아닌 것은? 자, 일단 여기서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잉여금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익준비금, 이것도 이익잉여금이죠.
임의적립금 이것도 이익잉여금이죠. 근데 감자차익은 어디 있었어요? 자본잉여금이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아닌 것은 11번의 답은 4번. 12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무엇인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기타 법정 적립금이나 이익에 대해서 배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익이라고 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자본 조정 항목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하는 거지 이익이 남아서 잉여금을 처분하는 그런 계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10번이에요. 네, 10번에. 이익 준비금이 70만 원이었다고 있잖아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이익 준비금이 얼마까지 쌓아야 되냐면 2분의 1까지 쌓아야 돼요. 자본의 2분의 1. 네, 자본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의 2분의 1이면 얼마일까요? 2,500만 원까지 쌓아야지 이걸 더 이상 적립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7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넉넉하고도 남죠. 그쵸? 예, 적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금전에 대한 배당이 30만 원이니까 이 30만 원의 10분의 1을 적립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네. 이미 2,200만 원 이상이 적립이 되어 있으면 그럼 적립금을 채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영원한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거고요. 이 문제 나오려면요. 무조건 10분의 1 이상을 확인하게끔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0분의 1일 거예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 문제는 요걸 물어보기 위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 부분 파트에서는 어디 보자. 뭐가 있었던가요? 넘겨서 보면은 여기도 평가 문제가 있는데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제가 아까 117페이지 요거 확인 예제 했나요? 네, 했어요? 그쵸. 보통 확인 예제는 하고 넘어갔었으니까 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정신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119페이지의 평가 문제로 가볼까요? 혹시 98페이지 98페이지? 네. 13번 해주실 수 있나요? 98페이지에 잠깐만요. 13번이요? 네. 결손금의 처리 항목이 아닌 것은 요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요거 혹시 제가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갔나요, 아까? 네. 잠깐만. 진짜 정신없었나봐. 지금 말한 게 딱 97페이지까지 하고 이거 넘어가고. 죄송합니다. 13번 한번 보죠. 자, 다음 중 결손금의 처리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결손금이라고 한다면 손해본 거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2월 결손금을 이제 보전을 한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익이 난 것이 있으면 그 이익에서 일단은 이입해서, 그러니까 이익 난 것에서 빼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3번의 답은 감채 적립금이나 이익 준비금, 사업 확장 적립금은 이 결손금을 처리할 때 들어가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손금은 손해본 거고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손해본 걸 메꾸게 되잖아요. 근데 감자차손이라는 건 뭐냐면 자본을 감소하면서 손해보는 거거든요. 결손금을 손해보는 걸로 처리할 수가 없죠. 그쵸? 결손금을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잉여금 중에서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 항목이 아닌 건 13번의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14번. 다음의 자본 항목 중 자본 조정 항목은 몇 개인가?
자본 조정이라고 한다면 잉여금이 아닌 계정들일 텐데요. 일단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같은 경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요거 자본 조정 쪽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감자차손, 요것도 자본 조정이 되겠죠?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요거는 기타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것도 자본 조정 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건 자본 잉여금 쪽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자본 조정 항목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답은 3번. 자, 15번. 주 세원은 2000X2년 중에 보통주 만주 한 주당 액면금액은 1000원인데 한 주당 500원에 발행을 했대요. 할인 발행한 거네요. 그쵸? 2000X1년 기말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 2000X2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 상황으로 올바른 것은 자본금이 9천만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원. 요렇게 지금 적혀 있다라고 해요. 자, 이게 지금 적혀 있는 게 2000X1년, 그러니까 작년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꼭 이게 X1년, X2년이 전기냐 차기냐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적어 놓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 작년이라고 친다면 작년에 자본금이 9천만원,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원이 있는 상태래요. 근데 이때 2000X2년에 보통주를 만주를 발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 이 얘기거든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한번 보죠. 자, 일단은 그러면 신주 발행 시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일단 차변에 보통주가 만주인데 한 주당 액면 금액이 1000원씩인 게 500원에 발행을 했거든요. 그럼 만주에 500원이니까 500만원. 그래서 일단 그걸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볼게요. 보통예금에 500만원. 대변에는 지금 주식을 발행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본금이 늘었을 건데 자본금은 무조건 늘 때 액면가로 는다고 했어요. 만주에 액면 금액이 1000원이니까 1000만원. 자, 그러면 실제 손해를 보고 발행을 한 거죠. 그럼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들어가서 500만원이 돼야 돼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붕괴가 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근데요. 그 전기에 X1년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가 있었냐면 1000만원이 이미 있어요. 그쵸?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원래대로라면 대변 쪽에 적혀 있는 계정이겠죠? 그쵸? 초과금이니까 자본 증가 쪽이잖아요. 원래 이쪽에 적혀 있는 이런 계정일 건데 이때 이제 2000X2년에 보통주를 이제 발행을 하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있었던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500만 원을 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인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때에 할인 발행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상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2000X2년 기말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일단은 1000만원이 늘 거고요. 그 다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 자본은 1500만원. 1억인가요? 1억 500만원.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자본금이 9천만원이 있었네요. 그죠? 요거도 제가 아까 안 적어놨는데
자본금이 아까 9천만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자본금은 9천만 원이 있고 이번에 할인 발행하면서 자본금을 또 1천만 원 쌓았으니까 실제 자본금은 9,500이 아니라 1억. 그죠?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원래는 얘가 1,000만 원어치가 있었지만은 2000X2년에 보통 예금을 할인 발행하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게 되고 그걸 상계 처리하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 원 있었던 게 50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만 원이 되는 거다. 그럼 올바른 거는 이미 나온 것 같아요. 15번에 2번이 올바른 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상각이 돼서 없어졌잖아요. 상계 처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이 아니라 0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총 자본은 실제 자본이 늘어난 거를 체크를 해보자면 총 자본 자체는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0이 더 있기 때문에 1억 5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됐어야 돼요. 그래서 자본 상황 올바른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기타 포괄손익 누계의 항목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항목이죠. 그럼 아닌 거 딱 답을 찍고 가면 돼요. 4번. 나머지 3개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 해외산업 환산손익, 현금흐름 위험 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이런 것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이 됩니다. 자, 17번. 자기 주식을 구입금액보다 낮게 처분하여 발생하는 부분은 자기 주식을 구입금액보다 낮게 처분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본 조정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17번의 답은 3번. 18번.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 중 성질이 다른 것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 조정 쪽. 그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거 자본 조정. 자기 주식. 이것도 자본 조정.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아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 했잖아요. 그럼 다른 거는 18번의 4번. 네,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자본금을 다 받고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119페이지. 자, 일단 평가 문제 좀 볼게요. 119페이지입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수익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맞죠? 자, 판매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매출의 누리, 할인, 환입은 차감한다. 성격과 가치가 다른 재화나 용역 간의 거래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본다.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 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뭔 말이 되게 기네요. 자, 일단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은요,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답은 그럼 올바르지 않은 건 3번이 되겠네요.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유사하니까 얘는 상이 아니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답은 4번이 여기서는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다. 자, 수익인식 기준으로 틀린 거. 위탁 판매라는 거는 수탁자가 판매했을 시점이 수익인식 기준이죠. 상품권 판매라는 건 상품권을 회수할 때가 수익인식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출판물 구독. 요거는 이제 발송 기간에 걸쳐서 정액 기준으로 체크를 한다라는 거고, 할부 판매는요, 실제 물건을 인도한 때,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할부로 어떤 제품을 산다라고 했을 때 내 걸로 들어오게 되는 건 실제 할부가 끝나기 전이
그 결제할 때가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재화가 인도되는 날. 자, 3번. 다음 중 특정 수익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진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체계적, 여기 표시할게요. 합리적 체계적으로 기간 배분. 이거 뭐다? 감가상각비다. 딴 거는 눈에 안 띄더라도요. 합리적 체계적으로 기간에 배분한다. 이게 나오면 기간에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감가상각비거든요. 답은 그러면 무조건 3번이 감가상각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관리비 계정에 속하지 않는 계정은, 자, 여기서 판관비가 아닌 걸 따져라 라는 건데, 접대비는 우리 회사 물건 잘 팔아달라고 또는 잘 사달라고 거래처에게 부탁하는 거니까 판관비 맞죠? 복리후생비, 우리 회사 그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이 잘 팔아줘야지 우리 상품이 팔리는 거니까. 여비교통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직원 출장 갈 때 여비교통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두 다 판관비 계정이지만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대손상각비로만 들어갔다면 판관비가 맞아요. 하지만 기타의 대손상각비는요, 좀 다른 거예요. 대손이라는 건 무엇이었냐면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이 받으러움이랑 외상매출금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 못 받게 될 것을 상각을 하는 게 매출 그 대손상각비인 거고, 그거는 판관비 쪽이 맞겠지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는 대여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죠. 미수금, 뭐 미지급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을 못 받게 됐을 때 일어나는 게 기타의 대손상각비거든요. 즉 일반적인 상품 판매랑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 회계자료로부터 당기에 다음과 같은 지출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때 당기의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냐? 자, 재고자산 매입운임. 이거 뭐예요? 매입운임이니까 매입원가에 가산해야죠. 판관비로 보시면 안 되겠죠? 광고선전비. 이거 판관비죠. 급여. 이거 판관비죠. 보험료. 이거 무엇에 대한 보험이냐? 일단 보험료도 판관비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 예를 들어 상품에 대해서면은 상품이 타버릴 것을 대비한 보험료인 거잖아요. 자,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 이것도 판관비로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얘네들을 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고자산 매입운임, 요거는 관리비 항목이 아니라 재고자산 매입가니까 관리비 금액으로 따져본다면은 판관비는 80만 원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번. 제품의 제조와 매출에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매출 총 이익률은 얼마인가? 자, 일단 제품 매출 원가를 구해봅니다. 매출 원가라는 거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 빼기 기말 제품 재고액을 하게 되면은 매입 원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기초 제품 재고액인 4만원 플러스 단기 매입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32만원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얘네를 계산했는데, 이거는요 지금 보시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본 적이 없죠. 원가 쪽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지금 나와 있거든요. 물론 설명은 드릴 수는 있지만 나중에 다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기초 플러스 단기 빼기 기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이 25만 원이 나온 거고, 여기서 매출 총 이익률은 매출 총 이익에서 나누기 매출액을 해서 구한다라는 건데, 매출 총 이익이라는 게 지금 금액이 보면은 매출액에서 이게 지금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이익이 나오겠죠. 그거를 매출액으로 나눠 보면은 매출 총 이익률이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재료가 쓰이면서 만들어지면서 제공품이 되는 거고요. 제공품이 만들어지면서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단계는 사실 원가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원가 부분을 포함해서 나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가 좀 애매하죠. 자, 제공품이라는 건 뭐냐면 만드는 중간에 있는 거. 그게 제공품이거든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단기 총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제공품을 하면은 이게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그냥 뭉뚱그려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볼 때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럼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재고액을 하게 되면은 제품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했다고 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 아직은 좀 아리송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또 궁금하시면 요건 다시 풀어드리는 쪽으로 하고, 자, 7번 넘어갈게요. 어쨌든 설명은 드렸는데 아직 어렵죠. 제공품 들어가야 조금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7번. 다음 중 회사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어느 것이냐?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자, 매출 채권을 조기 회수하면서 1%의 할인 혜택을 주었다. 자,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이 산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7번에는 1번이 되는 거고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요거는 뭐예요? 영업 외로 일어나는 거죠. 그쵸? 영업 외의 손실이니까 이익이 아니라 비용이 되겠고, 그 다음 보험 차익을 계상했다. 이것도 영업 외인데 차익이니까 이익을 받네요. 그쵸? 영업 외 수익이라 보면 돼요. 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계상했다. 그러면 원가성이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감모 손실로 계상했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영업의 비용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과 관련이 되는 거라면 영업이익은 일단 상품을 판매하고 이쪽이 이제 영업이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8번. 다음의 자료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실 거는 요거를 좀 보시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이익이에요. 그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보면 100만원에서 60만원 빼보면 얼마죠? 40만원. 그러면 얘랑 얘는 이미 틀렸어요. 그쵸? 계속 볼게요. 그러면 아까 매출이익이 40만원 나왔어요. 여기서 판관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에요. 판관비 체크해보죠. 급여 판관비죠. 접대비 판관비죠. 자, 이 두 개를 빼볼까요? 자, 일단은 10만원에 3만원, 13만원이네요. 그럼 40만원에서 13만원을 빼보면 얼마 나와요? 27만원? 그럼 답은 3번일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영업이익을 구했고 여기서 영업의 수익을 플러스하고 영업비용을 빼면은 이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거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근데 지금 법인세랑 이런 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뺄 수 있는 걸 빼보죠. 기부금은 비용이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쵸? 이자 비용도 빼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부금과 이자 비용을 빼버리면은 나머지는 뭐 제로라고 본다면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돼요? 20만원. 그럼 답은 3번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실제 요 식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9번. 다음의 손익 구분에 대한 계산식 중 틀린 것은? 아까 이거네요. 그죠?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게 매출이익이다. 맞죠? 매출이익에서 판관비 뺀 게 영업이익이다. 맞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뭐가 된다고요? 법인세 차감 전 당기 순이익이 된다라는데 웬 경상이익? 답은 3번이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뺀 것이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10번. 2000X1년에 자동차 보험료 24개월분 4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미경과분을 성급비용 처리한다면
2000X2년 비용으로 인식할 보험료 금액은, 자, 24개월분이면 2년치를 말하는 건데 48만원을 현금으로 X1년에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경과분은 성급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X2년에 비용으로 인식할 보험료 금액이라고 한다면 얼마가 보험료 금액으로 인식을 하게 될 거냐라는 건데요. 지금 간단하게 보자면 이 48만원이 24개월 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1개월 분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얼마인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썼는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2000X2년이라고 한다면 얘가 X1년이 그 현금을 지급을 했을 때니까 X2년이면 1년 지난 후죠. 그러니까 곱하기 12개월을 해보면 값이 나오죠. 그러면 24만원. 뭐 계산을 따로 땡기지 않더라도 얘가 24개월 분이니까 나누기 24를 해보면은 얼마다 나오니까 그거를 곱하기 12개월 해보면은 보험료 금액을 얼마 내야 될지가 보여집니다. 반이니까는 24만원 정도가 내어지겠네요. 자, 11번. 결산 시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자,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이자 비용이 발생을 했지만 지급을 아직 안 한 게 미지급 이자 비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미지급을 했으니까 미지급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겠죠. 그죠? 근데 요거를 계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면 비용이 원래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비용이 늘어나지 않았대요.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럼 비용은 과소계상이 됐겠죠. 얘는 맞네요. 그죠? 그러면 비용이 과소계상이 됐다면은 일단은 미지급 비용은 뭐죠? 아직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급해야 되는 부채잖아요. 아, 이걸 서로 바뀌었구나. 지금 이자 비용을 없애면서 미지급이 돼야 되니까. 이건 제가 계정을 대차를 바꿔 적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은 비용은 이자 비용이 적게 났어요. 그쵸? 비용의 발생이 원래 차변이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일단은 과소계상됐다 라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쵸? 이 부채를 처리를 안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부채도 과소계상이 됐겠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근데 비용이 적게 됐다라고 한다면 적게 뺐다라는 거니까 순이익은 과대계상이 됐겠네요. 그죠? 자, 이익이 과대계상되면 어떻게 돼요? 이익은 자본의 증가가 되잖아요. 자본이 과대계상이 됐어야 맞죠. 그러니까 틀린 것은 11번에 4번. 자, 그럼 이제 다 본 것 같아요. 그죠? 자, 원가에게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고요. 저희 실기 빨리 들어갈게요. 어차피 제가 오늘 할 것도 거의 오늘 실기 부분은 타이핑이라서. 자, 저희 계정 회사 코드 일단 고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00번 경영과 회계로 들어가 주시고요.